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관련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지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최종 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2차 컷오프 경선 결과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이상 4분이 본 경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분이 11월 4일까지 마지막 본 경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선은 7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3차례 1대1 맞수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경선 여론조사 수치를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고 앞으로 2차 컷오프 경선 결과에 대한 추측성 수치를 보도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정확한 2차 컷오프 결과는 보도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네요. 이상일 전 국회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 SBS 정화석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화석 의원, 뭐 저렇게 발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1차 컷오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의 수치가 공개가 됐고요. 기자들이 취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나오는 게 없습니까? 뭐 오전에 이제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네. 이게 좀 돌아다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잘 모르겠고 뭐 어느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는 앞섰고 어느 후보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앞섰는데 그걸 합산해 보니까 어느 후보가 1등을 했더라. 뭐 이 정도의 이 내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 부분에서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화면 자막에 나가고 있는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이 순서는 득표 순이 아니라 가나다 순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2강 1중 후보는 이미 4강 안에 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고 나머지 4번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황교안 후보가 이른바 강성당원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4위를 차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원희룡 후보가 들어왔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원희룡, 황교안, 최재형 이 세 분의 각축전이 굉장히 4위 자리를 놓고 네. 치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과 당원이 이제 30% 투표가 반영이 되는 건데 그동안의 캠페인과 또 TV 토론 이런 거를 보면서 아무래도 본선 경쟁력 또 당의 확장성 이런 측면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4위 다툼이 치열했는데 황교안 후보와 원희룡 후보 두 분을 놓고 보자면 상대적으로 좀 당의 확장성 또 국민의 신뢰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후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황교안 후보께서는 선전을 하셨지만 그 TV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한 가지 주제에 굉장히 집중하시는 모습. 지난해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 네. 이준석 대표는 그런 얘기가 바로 국민의힘의 확장성을 방해하는 일이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저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그 황교안 후보의 그런 말씀을 적극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당의 본선을 생각하고 좀 더 이 중도 지향 또 이 무당파에 계신 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이런 면들을 더 아마 많은 당원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들이 원희룡 후보한테 플러스가 된 것 같고 원희룡 후보는 또 이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뭐 지금 1위 주자시잖아요. 이분과 관련된 거로 보이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규명 의지도 보였고 그래서 야권에서는 그에 대한 지지가 또 원희룡 후보 쪽으로 좀 더 쏠렸다. 물론 이 제가 말하는 그 지지가 쏠린 거는 이
원희룡, 황교안, 최재형 후보 세 분의 이 각축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어쨌든 하태경 후보가 떨어져서 좀 마음이 편하겠어요. 공개적으로 하태경 후보는 좀 4명 안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홍준표 후보께서는 한숨을 좀 돌리신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하태경 후보가 굉장히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날카롭게 TV 토론에서 지적도 하고 또 추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홍준표 후보가 좀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이긴 보였는데 원희룡 후보도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예. 지적을 했습니다. 핵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윤석열 후보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경선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민주당에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가 들어가서 4명이 최종 경선을 한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경선은 좀 관심도가 떨어졌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초반부터 앞서가면서 어떤 경선을 지켜보는 일반 시청자들, 유권자들의 그 관심도가 좀 그만큼 덜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뭐 여론조사에서도 1등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4등 누가 될까도 또 기자들이 기사도 많이 쓰고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관심이 집중될수록 더욱더 검증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또한 이제 네 분이 어찌되건 컷오프는 결과가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4위가 누구냐 이런 예상이 여러 가지 난무했었는데요. 최재형 후보나 사실 이 황교안 후보 등도 이 추측이 되었지만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캠프를 해체하면서 본인이 좀 스스로 자멸한 측면이 있고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소위 대장동 유탄을 맞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또 국무총리 시절에 또 민정수석이었던 여러 뭐 최재경 등에 이제 거론되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대장동 사업의 개발 이익에 관여한 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대부분 박근혜 정권의 인사다라고 또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님께서 이 50억 클럽 6분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근거로 좀 유탄을 맞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대단히 또 무난한 선거를 하셨다. 뭐 크게 지지를 받을 만한 선거 방식은 아니었지만 뭐 특별히 뭐 비호감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선거운동 아니셨기 때문에 무난하게 뭐 4위 오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4명 안에 들지 못한 다른 후보들 다 결과에 승복하겠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 이런 소감을 밝혔다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경선을 통과한 다른 후보들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돌이켜보면 미숙한 점도 많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고평가된 거품주로는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탄탄한 우량주 유승민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직접 소감을 밝힌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 정마를 할 때는 저도 솔직히 제가 이렇게 떨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2030이 그분들끼리 커뮤니티에 모여가지고 무양홍이라는 말을 만들고 무쇠홍이라는 말을 만들고 그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고 또 머리도 좋다고 자부합니다. 평생 공직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헛되지 한 일이 없습니다. 시킬 일도 없고 그러니까 모범적인 대통령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바로 매력이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 깨끗하고 머리도 좋다고 자부합니다. 원래 자기 입으로 자기 칭찬하는 거 사실 겸연쩍어서 잘 못하는데 말이죠. 겸연쩍어서 잘 못하는데. 정화석 의원, 홍준표 후보 처음에 출마할 때는 자기가 이렇게 뜰 줄은 자기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저도 예상을 못했을 거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라는 게 이준석 대표를 만들어낸 국민의힘에서 당원이 26명이 늘어나고 그중에 상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당원으로 들어왔고 그 2030 세대에서의 그 지지세라는 게
사실 홍준표 후보도 예상을 했을까 싶어요. 그 2030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했을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좀 이 의외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홍준표 후보도 알고 또 저렇게 소탈하게 말하는 게 또 홍준표 후보의 매력이고 또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또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갖다가 뭐 쭉하니 이어간다면 뭐 2030에 대한 지지도 계속 뭐 갖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하고 인터뷰하고 끝나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 후보는 무조건 나다. 이런 자신감을 저한테 피력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만한 국민의힘 후보는 나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후보, 저도 이제 국민의힘 토론회를 가끔 보긴 하는데요. 보면은 좀 다른 후보분들이 이 네 분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홍준표 후보가 좀 더 호탕한 토론을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사실 특히 이 1위로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방송 출연을 대단히 자제하고 극단적으로 좀 회피하는 모습으로까지 비춰집니다. 그에 반해서 홍준표 후보는 다양한 토론과 방송에서 자신의 정견과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본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비전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홍준표 후보가 훨씬 더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어제 전재수 의원도 그렇고 오늘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비판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우호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객관적인 예. 지표를만 봐도 아마 뭐 여러 가지 언론인께서 기자들이 취재하시면 아시겠지만 홍준표 후보 방송 출연 시간과 윤석열 후보 방송 출연 시간을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방송 출연, 인터뷰 이런 거를 윤석열 후보가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상일 전 의원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얘기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민들과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예. 있다. 그러니까 방송 출연 하나를 기준으로 뭐 소위 후보의 경쟁력을 측정한다는 건 저로서는 좀 동의하기도 어렵고 조금 넌센스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방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방송 나갈 때마다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정말 홍 후보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홍 후보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조사 1대1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지금 이재명 후보 될 가능성이 큰데 물론 이낙연 후보도 아직 레이스가 끝나지 않았고 그런데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을 놓고 1대1 가상 대결을 할 때 가장 경쟁력 높은 분은 대체로 윤석열 후보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1차, 2차 경선에서도 여론조사를 했고 그거는 밝힐 수는 없지만 일반 여론조사도 비슷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응답자들이 적어도 40% 안팎이 계신단 말이에요.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그쪽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 압도적으로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래서 역선택 문제는 역선택 얘기를. 역선택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민주당이 선호하는 후보, 민주당 지지층은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선호하는 후보로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소위 당원들과 국민의힘의 이 힘을 통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1차 때도 나타났고 이번 경선에서도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차 최종 경선 방식은 또 좀 달라집니다. 네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이상일 후보의 주장이라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일 후보가 좀 객관적인 입지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이상일 전 의원이 언급을 했는데요. 정화석 의원, 최종 경선의 투표 방식이 달라지죠? 1차 컷오프 때 8대 2였죠. 그러니까 8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2가 이제 당원 투표였는데 2차 컷오프 때는 3-7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당원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70입니까? 여론조사가 70이죠. 당원이 30? 예, 당원이 30이고. 최종 경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최종 경선에서는 50대 50으로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당원 당심 이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부분이 이제 어느 후보에게도 유리하냐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말씀만 추가. 짧게 하시죠. 예.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방식이 달라집니다. 현재 그 적합도였는데 오늘까지는 이제는 적합도였는데 그렇습니다. 최종 경선은 경쟁력을 물어본다면서요. 경쟁력 그런데 문항이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 네, 안 된 그건 거죠. 결정 안 됐지만 이미 이제 10일이 되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예. 결선 투표 안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단 말이죠. 그럼 민주당 후보가 최종적으로 정해졌어요. 그분을 상대로 경쟁력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1, 2차 여론조사하고 또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설문도 달라지고. 아마 경쟁력 조사하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가 아마 경쟁력이 더 크다고 나올 가능성이 크고, 오늘 저 후보들 소감 중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조가 됩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 다 이제 본인이 잘났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후보는 참 제가 부족했고 그동안 실망시킨 것들이 저의 부족한 미숙함으로 인해서 비롯됐다. 저의 책임이다. 성찰하는 자세부터 갖고 다시 시작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께서 또 그 말씀 해주셨고요. 방송 좀 잘 안 한다는 거는 팩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방송에 더 열심히 예. 나오도록 단순한 저희들도 방송뿐만 아니라 예. 인터뷰도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혹은 어떤 이 정치적 견해가 있으신지 좀 다양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엄호만 하지 마시고 이 또 대선 후보라면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서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매일 기자들에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어제도 기자들 만나서 기자들 질문에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보의 정책과 공약 계속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도 질문 답변 다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뷰를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서 언론인들을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왕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선 후보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들 대통령이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언론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뭐 당원 만나고 국민들 만나는 이벤트는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일매일 기자들과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후보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은 대통령이 되면은 기자들과 질문 대답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국민에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2차 컷오프가 끝나는데 말이죠. 역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후보는 원희룡 후보일 겁니다.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걱정과 우려가 아마 발표 직전까지 많았을 겁니다. 원희룡 후보와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확신은 했지만 그래도 이 첫 아이를 맞을 때의 심정처럼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분들, 그리고 당을 위해서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꼭 돼야 된다고 정말 마음을 주신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마나 제가 부응을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러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 이야기 계속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4명 안에 들었을까? 그 이유도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된 우량주다. 유승민 후보도 아까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좀 물어봤습니다. 경력, 또 지나온 길, 살아온 이력을 보면 참 대선 후보가 돼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지지율이 뜨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고요. 앞으로 최종 경선 과정,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임할 것인지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막판에 대장동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좀 명쾌하고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에 대해서 대변을 하는 그 역할이 인상을 좀 많이 남긴 것 같고요. 일단 우리 후보들끼리 서로 어떤 말 실수나 과거의 행적 가지고 서로 시비하는 공방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게 못마땅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빠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비호감을 좀 덜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8년 정도 또 제주도에 가 있으면서 정치 환경도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적응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그리고 이 정치 이슈들을 제가 주도를 해나가는데 조금 감각이 좀 무뎌졌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희룡이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좀 무색무취한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저는 굉장히 따갑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남은 한 달 동안에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토론이 시작되면 저는 다른 후보들을 깎아내리거나 그 다른 후보들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공격보다는 국가에 대한 비전, 이재명을 어떻게 잡고 심판할 건지, 장단점이 다르지만 어떻게 이것을 서로 인정하고 한 팀으로 이거를 승화시킬 건지, 이런 점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원희룡의 품격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당은 다르지만 원희룡 후보 80년대 학생권에서 민주화 운동 열심히 했고, 또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직접 노동운동도 했었고요. 또 사법고시 수석의 학력고사 전국 수석,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원희룡 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이 남원정이라고 하는 이 한나라당 쇄신의 소장파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개혁적 과제를 좀 나름대로 추진하시려고 좀 기대는 했었는데, 제주지사 하시면서 이 광역단체장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못했다. 그런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마도 본인이 이제 중앙정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서 현안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고 또 이 전국 주도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한계를 많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께서도 좀 여러 가지 아마 한 달여 남은 이 정치 경선 레이스 간에 많이 어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역대 대선 후보 경선을 보면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경선이 어느 당의 언제 경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딱 머리에 떠오르는. 저는 뭐 노무현 2002년. 네, 그렇습니다. 2002년에 새천년 민주당의 네, 대선 후보 경선. 예, 저는 그때 중앙일보 기자로 있었지만 일단 이인재 당시 후보가 앞서가는 대세론. 상황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후보가 광주에서 경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예, 그래서 그때 아마 그 경선이 시작할 때는 다들 그렇게 노무현 돌풍 예상을 뭐 기자들조차도 못했는데 광주에서 노무현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이를 함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이제 그때 아마 민주당의 지지층이나 당원들께 노무현 후보는 뭔가 정치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분 아닌가, 이런 인식을 확실히 심어준 것 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02년 새천년 민주당 경선이 있을 것이고, 저도 그때 현장에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광주 경선의 열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하석 의원, 2007년에 한나라당 경선도 상당히 치열해서 당시 예선이 본선이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뭐 그게 이제 이 한나라당 계열,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아마 후보 경선일 거고요. 아까 2002년에 이제 새천년 민주당 경선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에서 그렇게 어떤 딱 한 명이 뭐 앞서가고 나머지는 이제 그 조연에 그치는 그런 경선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맞붙었던 경선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그 당시에 취재를 하면서 그 당시 기억도 많이 나고요. 좀 분위기도 굉장히 험악했고, 예, 뭐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경선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도 이른바 한나라당은 친이계 친박계로 나뉘어서 같은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서로를 공격했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 자, 장경태 의원, 지금 기억에 남는 경선 뭐 더 있습니까? 뭐 당연히 저도 2002년 새천년 그렇죠? 민주당 경선과 2007년 뭐 이 한나라당 경선인데요. 또 좀 덧붙이자면 2007년 당시에 두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말씀하셨던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좀 이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유죄로 밝혀진 바 있어서 뭐 그만큼 치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세 분께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보면 경선이 누군가 주목받지 못했던 후보가 막판에 급상승하면서 역전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1위 자리를 놓고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거나 경합을 한다거나, 그러면 국민적 관심이 주목이 되는 건데, 한 후보가 독주하면 사실은 경선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단 말이죠. 지금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아마 결선 투표 없이 이번 주말 일요일에 승부를 확정짓지 않겠느냐. 이낙연 후보가 열심히 쫓아가는 것 같는데 여전히 20%포인트 이상으로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좀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지켜보고 또 직접 현장에서 뛰는 의원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예. 이제 경선 기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뭐 현재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형성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불과 작년 뭐 한 6개월 뭐 시간을 한 8개월 정도만 앞서서 봐도요. 이낙연 당시 당대표의 대세론 그리고 지지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랬죠.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었고 사실 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모임이거나 이런 모임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 명확하게 지지한다는 발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거의 10달간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많이 넓어지기도 했고 또 특히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손실보상제에 대한 본인의 도지사로서의 어떤 주관과 소신을 밝히면서 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측면도 있습니다. 아마 이 당원과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적합하다라는 어떤 대세론을 형성하게 된 여론이 조성된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후보들은 이 현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셨지만 그 부분을 좀 더 국민께 소고력 있이 좀 어필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연일 정치권에 큰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경선에서 승리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말 일요일 서울 경선 또 3차 슈퍼위크에서 승리를 확정짓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최종 결과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일요일에 승부가 안 나면 결선 투표는 언제 끝나는 거죠? 아마 선관위에서 결정할 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열흘 정도 아마 후에 열린 그렇습니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경선 이번 일요일 서울 또 3차 슈퍼위크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